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정법 계속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법, 이혼 관계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는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에 있고 여기서 이혼 소송을 해서 정리할 수는 있는데 단 조건이 붙죠. 이혼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으면 그 판결문은 영사관에 제출하고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의 본적지 구청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본적지에 갔을 때 본적지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합니다. 당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상대방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혼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는 이혼 시에 이혼 판결문이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상대방 모르게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남편이 수입이 없어서 그때 위자료 안 받았거든요. 또 그때 위자료를 안 받은 거는 이혼을 좀 서둘러서 하느라고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했고 내가 그 서류에 대한 답변을 기다렸는데 상대방이 답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자료 청구하고 뭐 양육비 청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 봐 그냥 끝내주세요. 보기도 싫어요.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끝내버렸네요. 또 상대방이 서로 답변했다 하더라도 싸움이 길어지면 수속 절차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 안 받아 뭐 줄인간도 못 돼 뭐 이래가지고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한 2년쯤 지났는데 상대방이 잘 살고 있네요. 이거 원래대로 하진다면 나는 잘 살고 상대방이 가난해가지고 막 길거리를 헤매야 되는데 엄마나 상대방은 잘 살고 있고 내가 잘못하면 길거리에 헤매게 생겼네요. 그랬더니 할 수 없죠. 위자료 청구 지금이라도 할 수 없나요? 하고들 많이 와요.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위자료 받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옛날에 판결문을 받을 때 뭐라고 썼느냐면 위자료는 평생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게 spousal support will be waived forever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영원히 위자료는 면제해 줍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 위자료 청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할 말이 있고 법원도 당신 생전 안 받는다고 그러더니 왜 이제 청구해요? 그래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정 앞세우지 말고 이혼 수속을 할 때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양육비 위자료는 안 받겠다. 그런데 여러분 위자료 안 받겠다라고 할 때 쓰는 것은 spousal support will be reserved this time. will be reserved. 이번에는 그냥 유보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위자료는 영원히 포기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위자료는 이번에는 유보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못 살아. 길거리에서 만났더니 아주 거지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신나든지 그러면 이거 용서하고요. 안 받으면 좋죠. 애 아빠인데. 그런데 보니까 엄마나 나보다 훨씬 잘 살아. 잘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옆에 가는 여자가 나보다 훨씬 더 이뻐. 그러면 속상하니까 위자료 청구해달라고 와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꼭 그때 대비 안 되는 것도 좀 우습죠, 그죠? 근데 사람 일 모르잖아요. 착하게 살면 복권도 좀 맞고 나한테 뭐 좀 멋있게 생긴 뭐 이런 놈도 좀 올 줄 알았더니 착하게 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오고 저 못된 놈한테는 뭐 이쁜 여자만 오고 돈 많은 여자만 오고 그런 데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위자료는 포기한다라고 쓰지 마시고 보류한다 이렇게 쓰시고 다음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위자료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 3분의 1 정도, 상대방의 수입의 3분의 1 정도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해서 입증하느냐 하면 법원에서는 인컴텍스 보고서를 기본으로 삼거든요. 근데 인컴텍스 보고서에 월급 받는 사람들은 뭐 꼬박꼬박 월급 받는 대로 세금 보고 하고 났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되게 많은 한인교포들은, 교민들은 자영업이 많거든요. 자영업자들은 세금 제대로 잘 안 내거든요. 실제 한 달에 한 5,000불 벌면 3,000불 벌었다 그러고 1년에 한 10만 불 벌면 5만 불 벌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세금 보고를 했었어요. 그 남편과 부인이 똑같이 그렇게 했죠. 세금 많이 안 내려고. 그랬다가 이혼하게 되면 이 세금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자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알고 보니까 저 남자가 1년에 세금 보고 3만 불 했대요. 그럼 한 달에 2,500불 했다는 소리잖아요. 2,500불에 3분의 1이면 한 달에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로 800불 준다는 얘기인데 800불이면 난 아파트비도 안 되네요. 그럼 난 어떻게 살려고요? 이럴 때 상대방의 수입이 이것보다 많다는 것을 위자료 받을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무슨 재주로 입증해요? 그게 당신들의 의무지요.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난감한데요. 진짜 이혼해야 되는데 저 남자가 평생 세금 보고는 3만 불을 넘게 한 적은 없고 이러면 방법은요. 내가 먼저 지출표를 만들어 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중에 Income and Expense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입과 지출표거든요. 수입과 지출표인데 수입은 세금 보고 한 것밖에 없으니까 어떨 수 없다 치고 내 지출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출표에 보면 나 한 달에 집페이먼 뭐 2,500불 또는 아파트 렌트비 뭐 1,800불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자동차 2대 페이먼 하나에 350불씩 700불, 보험료 합해서 1,000불, 가스비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한 달에 300불씩 차 2대 600불. 그럼 그거만 해도 1,600불, 자동차가 한 1,600불 잡아먹었네요. 렌트비가 1,850불, 그럼 3,400불. 그 다음에 아이 뭐 태권도 가르친다, 뭐 피아노 가르친다, 뭐 무용 가르친다, 수학 가르친다 해서 얼마 냈어요. 거기다가 또 아이의 애프터 스쿨 보내느라고 그거 돈 많이 들잖아요. 그거 냈어요. 그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켓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갔고 한 번 갈 때마다 한 100불씩 4번 갔으니까 400불 그거 적고 또 아이가 아파서 뭐 눈다락지 나서 병원 간 비용 얼마 이렇게 저렇게 내 비용은 하나도 안 적고 왜냐하면 내가 옷도 산 적도 없고요. 나는 진짜 검소하게 살았다고요. 잘했어. 그런 거 많이 적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혼 수속하면서 지출표를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외식비 아주 5,000불을 적어왔어요. 뭐예요 이거? 왜 무슨 외식을 5,000불씩 해요? 예, 상류사회를 잘 모르시는데 상류사회는 이렇게 들어요. 제가 이거 꼴값을 하세요. 뭔 외식비가 5,000불씩 그거는요 법원에서 인정도 안 해요. 차라리 그런 거 외식비 한 달에 200불 그 다음에 의상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냐 한 100불 적어오면 좋지요. 의상비도 3,000불 매달 3,000불씩 자긴 들었대요. 이거 이혼할 만하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런 걸 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적어보면 미국의 그냥 보편적인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활비가요. 잘 몰랐는데 적어보면 나와요. 한 달에 한 4,500불, 5,000불은 나오거든요. 그럼 5,000불이면 1년에 6만 불인데 이 6만 불에는 남편이 나가서 술 마시는 거, 남편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산 거 이런 거 하나도 포함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남편은 또 나가서 지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다 합하면 한 달에 적어도 우리는 7,000~8,000불은 벌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라는 걸 입증할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남편의 그 스토어의 렌트비가 한 달에 7,000불, 종업원이 3명 있는데 월급이 2,000불씩 3명이니까 6,000불 뭐 이런 거 저런 거 적으면 또 그 진행비도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지출을 먼저 만들어서 수입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을 이 반대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어요. 다른 입증 자료가 있다면 또 그걸 찾으면 되죠.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 렌트비 낸 영수증, 유틸리티 낸 영수증, 뭐 마켓본 영수증, 뭐 이런 거 저런 거. 남편이 골프채 산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골프도 못 치는 사람들이 꼭 골프채 좋은 거 사요. 골프채 비싸게 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입증할 수 있죠. 여러분 골프채 얘기 나온 김에요. 골프를 치다가 골프채를 바깥에다 세워놓고 스토어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 골프채가 없어졌네요. 이러면 이 골프채는 누구한테 물어달라고 그러나요? 1번 가게 주인한테, 2번 골프장 주인한테, 3번 팔자거니 하고 내가 또 지출해야지요.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보험에서 그것을 물어줍니다. 그러니까 골프채 잊어버렸다고 괜히 집에서 골프도 못 치고 설거지하고 있는 부인한테 화풀이하지 말고 골프채 잊어버렸는데 괜히 또 상점 가가지고 뭐 물어내라 말라 이러지 말고 여러분 살고 있는 주택에 주택보험에다가 청구하면 잘 물어줍니다. 그걸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 나온 김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입이 또 있다면 이런 것들도 기록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인컴택스 보고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자료 관계가 결정되면 그 다음엔 재산권이고 재산 분할이거든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경우죠.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부는 50대 50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저도 반의 권리가 있죠. 50% 그냥 그건 나올 거고요. 그거 안 나와요. 50대 50의 그냥 권리를 갖는다는 거지 50대 50으로 칼로 뭐 두부 쓸듯이 잘라가지고 가지고 나가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결혼하고 장만한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법은요.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지 가만히 있는데 너는 50%니까 가져가.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장만한 재산은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해가지고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결혼 후에 장만한 것의 하나입니다. 결혼 전부터 상대방이 부자였어요. 집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분할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페이먼을 제가 다 했는데요. 예, 페이먼 한 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한 이후에 장만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가 50%의 분할권이 있다. 이것을 커뮤니티 프로퍼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얕게 살다 보니까 커뮤니티 프로퍼티 안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남편 이름으로만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너의 것은 하나도 없다. 거의 너는 그냥 나가라.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집이 두 사람이 살고 있고 결혼한 이후에 장만된 것이 중요하지 이름을 남편 이름으로만 돼 있다. 부인 이름으로만 돼 있다. 한국은 이것도 좀 중요하게 따져요. 근데 여기는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나는 이 재산에 대해서 반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단 결혼 전에 장만한 재산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권한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에요. 부모한테서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모가 내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입니다. 그것은 분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결혼할 때 뭐 주고받은 거 많잖아요. 결혼할 때 무슨 금시계 뭐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것저것 많이 줬고 받았고
그러면서 이혼할 때, 아, 이거 도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들어간 돈이 너무 많은데요. 결혼식도 호텔 사느라고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런 사람들 많은데, 아니요. 포기하세요. 그것은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 산타크로스가 왔다가 선물을 주고 가는데 그 다음에 못되게 산다고 그거 돌려달라고 그랬나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거 많이 거짓말 했잖아요. 너 이렇게 못되게 하면 내년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안 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면서도 또 엄마 앞에서 말 잘 듣는 척 해요. 내년에 선물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기프트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시아버님이 한국 계신데 내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느니 너 살아있을 때 그냥 보태 쓰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1억 원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부인한테, 며느리한테 이 약속을, 조건을 정하면서 서류를 보내왔대요.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되면 이것은 나눔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데다 사인을 해라. 그러면 돈을 줄 것이요. 사인을 안 하면 안 주겠다. 이랬다고. 그걸 또 며느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이러고 또 물어보러 와요. 그래서 아이고, 물어보는 시아버지나 물어보는 거 찾으러 오는 그 또 답을 찾으러 오는 며느리나 어쩌면 그렇게들 잘 만나니 똑같은 집이다. 자, 여러분, 내가 상속을 한 재산은 이혼을 해도 나누어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또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너희 잘 살아. 잘 살면서 지금 생활비에 잘 보태서 쓰고, 뭐 남은 돈 있거든 조그만 집이나 하나 사서 잘 살아라. 이렇게 줬어요. 이것은 상속이 아니에요. 부모가 나 살아있을 때 너희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준 그것도 일종의 기프트입니다. 이거는 나눔의 대상이 되고요. 이거는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상속재산이다. 내가 너한테 물려준다. 만에 하나 이혼한다면 이것은 나눌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는 안 해도 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상속을 미리 하고자 한다. 뭐 상속해서 돈이 가면 잘 먹고 잘 살겠죠. 이렇게 간 것은 상속이에요. 그런데 너희 생활비에 잘 써주기 바란다 하고 보낸 것은 이건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에 받은 선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혼 관계에 알아둘 것 중에 하나가요. 영주권이요. 그죠. 이 한 맺힌 영주권, 오나가나 영주권이 제일 문제예요. 이 영주권과 이혼, 결혼을 해서 여기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영주권이라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영주권이 조건부입니다. 그런데 이 2년 안에, 그것도 못 참고 또 2년 안에 이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2년 안에 이혼하면 영주권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또 참아요. 참고 또 참어. 2년만 넘겨야지. 참아야지. 2년 지난 다음에 이혼을 해. 아이고, 참, 이러라 그럴 수도 없고, 저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나, 문제는 2년 안에 이혼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단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가정폭력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거 일방적으로 여성을 돕는 거죠. 설마 남자가 너무 많이 매맞아가지고 우리 아내가 유도 선수였는데 너무 때려요. 때리는 건 참겠는데 때리는 자리에 또 때리는 건 못 참겠어요. 뭐 이렇게 청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가정폭력이 이혼의 중요한 사유이다라고 하면 영주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남편이 사실 저 때린 적은 없거든요. 그럼 잘 살지 왜 그냥 헤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저 남자가요, 말로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요.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요. 여러분, 그것도 폭력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이 주먹 나가고 발 나가고 뭐 방맹이 나가고 이것이 폭력은 아니고요. 말로 하는 폭력, 언어 폭력도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혼 안 당하려고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왕이면 살면서 좀 대접해주고 살아야 나도 대접받잖아요. 대접 안 해주고 사니까 나이 먹은 다음에 밥 안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아이 치사해. 세상에 협박할 게 없어가지고 나이 먹은 다음에 밥 안 해준다고. 제가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캠페인을 할 예정이에요. 남편 밥 해주세요. 무슨 남편 밥 안 해주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남편 밥 안 해준대요. 왜? 젊었을 때 나한테 너무 못되겠으니까. 아이고 참 별난 걸 다 기억해요. 젊었을 때 못되게 하면서도 같이 살아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 남편도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밥 안 해준다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TV 보면 할머니들, 시골에 보면 할머니들만 살더라고요. 남편 다 없어요. 왜 없어? 자기는 90, 뭐 80, 90, 뭐 100도 넘었으면서 밥 안 해줘가지고 다 굶어 죽였나 보지. 아이, 그러지 마세요. 열심히 밥 해주시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면 좋잖아요. 밥 안 해주는 게 무슨 자랑이야. 절대로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재혼이거든요. 재혼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은 재혼이 실제 결혼하는 것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재혼이 흔해졌잖아요. 그런데 재혼은 조심하셔야 돼요. 재혼에 대한 이혼율은 훨씬 더 높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율이 세계 1위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 재혼은 세계 1위보다도 더 이혼율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 좀 잘 만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나는 걸 그렇게들 만나나 몰라요. 좀 신경 써서 만나세요. 그 재혼할 때에는 다시는 이혼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혼을 한 번 하는 것도 정말 너무나 힘든데 이걸 또 해. 또 한 것도 또 그렇다 치고 세 번째 또 해. 아유 그래 이혼도 자주 하다 보면 취미가 되죠. 특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재혼에 관한 것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재혼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프리메리탈 어그리먼트 또는 프리납셜 어그리먼트이라는 것들을 작성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나는 다시는 힘든 이혼 같은 거 안 할래. 만에 하나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제 재판 가서 또 싸우고 하는 거는 안 할래. 그러니까 미리 결혼하기 전에 미리 쓰는 겁니다. 미리 작성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우리는 이혼을 안 하도록 하지만 만에 하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합시다. 미리 결정하는 거죠. 특히 내가 그동안 혼자 살면서 장만한 재산이 있는데 내가 데리고 나온 내 자식한테 나중에 죽으면 내 자식한테 물려줄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혼하게 되면 건드리지 말라. 이것은 내 집이다. 또는 이 비즈니스는 내 것이다. 이러한 재산들은 내 것이다. 라고 작성을 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리메리털, 결혼하기 전에 작성한 합의서 또는 프리납셜 어그리먼트 이런데 이것들을 재혼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미국 사람만 썼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써요. 뭐 권고할 만한 일입니다. 썼으니까 이혼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썼으니까 다시는 이런 어려운 일을 하지 말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35살 초혼, 배우자는 57살 재혼, 자기가 다니는 대학원의 교수래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이 프리메리탈 어그리먼트를 쓰겠다는 거죠. 이 여자는 결혼 처음 하는데 와서 물어봐요. 제가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 써가면서 결혼을 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서류를 빼놓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어떤가요? 그랬더니 그럼 저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세요. 이 프리메리탈 어그리먼트 별거 아니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람이 건축과 교수인데 자기가 평생에 좋은 꿈을 가지고 집을 졌어요. 그 집이 굉장히 호화주택이 됐는데 이혼해가지고 6살 난 딸이 이 일본에 가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미안하니까, 그 자식한테 미안하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이 집만은 그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됐죠. 그 대신에 당신도 여기다가 요구하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은 내 전처의 딸에게 준다. 그런데 이제부터 저는 자기는 석사니까 박사과정까지 공부하고 싶어요. 학비를 내준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을 들어서 수혜자를 나로 한다. 그리고 나의 모든 치료비 당연히 뭐 안 써도 당연한 거지만 앞으로 뭐 병원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거기다가 포함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보여주니까 매우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유, 자기는 나이도 많고 이 젊은 여자하고 결혼하는데 이런 거 써오라고 그러면 나 안 사라고 갈까봐 잠도 못 자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받아주니 고맙습니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이렇다고 고맙다고 하고 받아갔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20년도 넘었거든요. 그 안에 문제가 생겼으면 찾아왔을 텐데 안 찾아온 거 보니까 잘 사나 봐요. 그러면 됐죠. 이런 거 저런 거 등등이 그래서 프리메리탈 어그리먼트,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하는데요. 이 부분도 재혼할 때에는 꼭 기록하세요. 뭐 이혼을 위해서 적는 거 아니에요. 이혼을 안 하려고 적는 거죠. 그래야 쳐다보고 아유, 이혼하게 되면 나도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가지고 가는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프리너프셜 어그리먼트이라는 거 다 적으세요. 뭐 초혼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적고 가면 조금 좀 징그러워요. 너무 재산 따지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생각했다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는 이혼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법원 가는 거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혼전 합의서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재혼 새로 해서 전보다 훨씬 나은 사람하고 훨씬 낫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